여기 태국에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을 찍으러 왔지만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는데요. 한국 때문에 그녀의 모든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경험이 7천만 태국인들의 혼란에 빠지게 했다며 한국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었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채로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한국 긴급 다큐멘터리 과제라는 말이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나팟이라고 해요. 태국에서 온 야생동물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이 일을 꽤 오래 해왔는데요. 이번 과제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일하는 방송국은 중국 투자자들이 지원하는 곳이에요. 보통은 제 일이 정말 좋거든요. 멋진 장소로 여행도 가고 아름다운 동물들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과제는 뭔가 불안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대접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냉정하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몰랐지만 그 소문들이 저를 겁먹게 만들었죠. 다시 이메일로 눈길을 돌리고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상사는 저보고 한국의 동물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라는 거였어요. 상사가 원하는 건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동물과 자연에 대한 진실을 담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지 어느 나라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창가로 걸어가서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르는 나라에 가서 문제를 일부러 찾아내는 게 맞는 일일까?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제 일을 생각했어요. 이 일이 필요했거든요. 제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제가 사랑하는 동물들에 대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었으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지만 결국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비록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요. 간단하게 답장을 썼어요. 과제 수락합니다. 출발일은 언제인가요? 그날 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옷도 챙기고 한국이 춥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카메라 장비도 챙겼어요. 캐리어를 지퍼로 잠그면서 불안한 마음을 애써 떨쳐내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짐을 끌고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거나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두르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손에 캐리어를 든 채로 서 있었어요. 체크인줄을 기다리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 한국에 대한 소문들이 다 사실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요. 내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됐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니 제가 사랑하는 방콕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오래된 사원들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요. 이제 익숙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오를 때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상사가 원하는 대로만 보지 않고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겠다고요. 문제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항이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바닥에서 음식을 먹어도 될 정도였죠. 물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요.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났고 밝은 조명 아래 더욱더 눈에 띄었어요. 잠시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태국의 공항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서울로 가는 버스 탑승도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도로는 매끄러웠고 버스는 정말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도시가 점점 다가오는 걸 지켜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고 창문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정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었어요.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긴장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한국이 동물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문제점을 찾는 게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입구를 지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동물원이 너무 훌륭했어요. 동물 우리들이 정말 컸어요. 다른 곳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컸고 마치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를 옮겨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동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시냇물까지 있었어요.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육사를 봤는데 그냥 먹이를 던져주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에 먹이를 숨겨놔서 원숭이들이 찾아야 했어요. 마치 놀이처럼 말이죠. 원숭이들은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그런 우울하고 지친 동물들이 아니었어요. 주위를 돌아다니다 보니 각 우리 옆에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 스크린에는 동물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서 왔고 심지어 그날 동물들의 기분까지 적혀 있었어요. 어느 스크린에는 코끼리들이 시원한 날씨 덕분에 평소보다 더 장난기가 많다고 쓰여 있었어요. 동물들의 기분까지 체크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곳은 그냥 동물원이 아니라 첨단 기술이 가득한 동물 호텔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왔는데 어디를 보든 인상 깊은 것들만 보였어요. 동물들은 행복하고 잘 보살핌을 받고 있었고 사육사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과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 모든 것이 너무 좋았어요. 이걸 나쁘게 포장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들었어요. 상사한테서 받은 이메일, 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지만 이 멋진 동물원에 앉아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걸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이 도시는 크고 시끄러웠고 고층 건물들이 사방에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전 그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 후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걸었더니 해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시의 밝은 불빛들이 켜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새 큰 건물들이 끝나는 곳, 작은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도시의 가장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때 그걸 봤어요. 어둡고 좁은 골목이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걷던 깨끗하고 반짝이는 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여기다 하고 생각했어요. 내 상사들이 원하는 진짜 한국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예상보다 훨씬 어두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양옆의 벽이 가까이 느껴졌고 이상한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졌어요.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앞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몇몇 남자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들은 전혀 친절해 보이지 않았고 표정이 딱딱했고 저에게 다가오는 걸 보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였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남자들은 사라졌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달아났어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경찰차들이 골목 양쪽 끝에서 나타났어요.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저를 둘러쌌어요. 그중 한 명, 친절해 보이는 여경이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겨우 목소리가 나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제 상황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신 거죠? 그 여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울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도시를 감시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예측할 수 있죠. 그 남자들이 이 골목에 들어섰을 때 시스템이 그들을 이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바로 알림을 받았죠.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구출됐던 거예요. 그 여경이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서울에는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요. 알림을 받자마자 당신이 어디에 있었고 몇 명이 당신을 위협하고 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이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죠. 거의 공격당할 뻔했는데 제가 알지도 못했던 AI 시스템이 저를 구해줬잖아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더 밝혀야 할 게 남아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침대 끝에 앉았고 제 옆에 카메라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한국에 온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일 때문이었고 하나는 개인적인 이유였죠. 이제 개인적인 이유에 집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데스크탑에 있는 사진을 쳐다봤어요. 저랑 제 태국 친구 카냐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웃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죠. 그 사진은 그녀가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 찍은 거였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고 너무 신나했었죠. 하지만 그 후로 그녀는 사라졌어요. 전화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저는 항상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궁금해했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 와 있으니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 했어요. 핸드폰을 들어서 저를 도와줬던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형사님.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했어요. 오늘 저 도와주셨던 태국 영화 감독 나팟입니다. 실종자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김 형사님은 제가 카냐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차분히 들어줬어요.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죠?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카냐 씨가 몇 달 전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불법 결혼 사기단에 가담했던 것 같네요. 마치 누군가가 제 배를 세게 친 것 같았어요.
결혼 사기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지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김 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사기는 외로운 한국 남성들을 태국 여성들과의 가짜 결혼으로 유인하는 방식이었어요. 남성들은 진짜 결혼을 하는 줄 알고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결혼 후 그 여성들이 돈을 들고 사라지는 시기였죠. 아니에요. 제가 머리를 저으며 말했어요. 비록 김 형사님이 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요. 카냐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 형사님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말해줄수록 제가 확신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가 연락을 끊었던 시기와도 딱 맞아떨어졌고 사기와 관련된 설명도 그녀가 갑자기 태국에 많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던 이유를 설명해줬어요. 그럼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한국의 교도소에 있습니다. 김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나파 씨.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알던 카냐는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된 걸까요? 태국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차갑고 불친절한 나라라는 얘기들, 그리고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요. 혹시 카냐도 그런 이야기들을 믿었던 걸까요? 그래서 외롭고 두려운 마음에 범죄에 빠져든 걸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본 것들은 달랐어요. 효율적인 시스템, 발전된 기술, 그리고 저를 도와준 친절한 경찰관들까지.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괴물 같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그냥 한 나라였어요. 카메라 가방을 다시 쳐다봤어요. 저는 원래 한국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생각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들어서 켜고 찍었던 영상을 쭉 넘겨봤어요. 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동물원, AI가 적용된 안전 시스템, 깨끗하고 효율적인 도시. 이 중 그 어떤 것도 제가 전하려던 이야기와 맞지 않았어요.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한국의 결함에 대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소문만 듣고 직접 보지 않으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카냐를 생각했어요. 감옥에 있는 그녀를요. 그리고 한국으로 오려는 다른 태국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저와 같은 오해를 품고 있을 사람들을요. 만약 카냐가 한국에 대해 진실을 알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처음 의도했던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않겠다고요. 대신 진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 카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편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요. 그래서 저는 방콕에 돌아가면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저 자신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싸는데 주변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변했더라고요.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제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동물들이 행복해 보였던 그 동물원과 저를 구해줬던 첨단 보안 시스템도 떠올랐고요. 짐을 기다리면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상사들이 원하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썼죠. 저 그만둘게요. 무섭긴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가 시킨 대로가 아니라 제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 몇 주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가진 돈을 다 털어 새로운 카메라 장비를 샀고 영화 학교 다닐 때 알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신나하기도 했어요. 제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태국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조건 다 따라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동물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멋진 기술을 소개하고 그들의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지 또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 시작은 우리 동네 동물원에서였어요. 저는 사육사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에게 한국의 동물 돌봄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몇몇은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한국 동물원의 사진을 보여주자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사육사가 말했어요. 고급 급식 시스템 사진을 보며 이러면 우리 일이 훨씬 쉬워지고 동물들도 더 행복해지겠죠. 그 다음엔 경찰서를 찾았어요. 경찰관들에게 한국의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에 대해 얘기했는데 몇몇은 태국에선 너무 복잡할 거라고 했지만 또 다른 경찰관들은 가능성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한 젊은 경찰관이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일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리의 쓰레기들, 떠돌이 동물들, 공공기관의 낡은 시스템들.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잊고 있었던 태국의 좋은 점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사원들. 이건 한국에 없는 우리만의 강점이었어요. 더 나아진다는 건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두 나라의 좋은 점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이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건 제가 해온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떤 날은 해 뜨기 전부터 해질 때까지 일했지만 또 어떤 날은 비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눈을 열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눈을 열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조금씩 제 프로젝트는 형태를 갖춰갔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초안을 보여줬는데 그들의 반응이 제게 희망을 줬어요. 그들은 질문을 하고 흥미를 느끼고 태국과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그런 곳인 줄 몰랐네. 엄마가 거친 편집본을 본 후에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 듣는 얘기들을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 순간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더 이상 한국이나 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나라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경쟁하는 대신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편집을 끝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단지 제 작업에 대한 자부심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처음 한국에 갈 땐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올 때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태국을 변화시킬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몇 명만 볼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저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눈을 열어줄지도 모르죠. 세상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싶게 만들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앉아 제 다큐멘터리 최종 편집본을 바라보면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저의 미래뿐만 아니라 태국의 미래도요. 우리에겐 세계에 내놓을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우리는 세계로부터 배울 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밝혀야 할 진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누고 싶어요.